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들 살펴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나라 실무협상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이르면 오늘부터 비건 미국 대표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D-6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을 텐데 네. 이제는 뭐 계속해서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북측에 또 미국 측에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치열한 협상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베트남 그렇죠. 현지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죠. 네, 하노이로 오는 경유지죠. 베이징에서 북측 의제 협상팀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최종 목적지인 하노이에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니까 그 호텔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더군요. 네, 그랬었죠. 이제 거기에 미국 측 파트너죠. 하노이에 도착을 또 했는데요.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비건 대표가 오늘 하노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 등을 좀 고려해 보면요. 오늘부터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의 협상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협상 포인트가 일단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으로 뭘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미국은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북한 체제 보장 약속 여기에다 더해서 경제제 완화를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일 텐데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또 이 협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이 베트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육로로는 약 4,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로이터 보도대로라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열차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경에서 하노이까지는 약 170km가 남거든요. 이 거리는 차량으로 이동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면요. 이동 시간만 약 이틀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소화하려면 김 위원장이 이번 주말에 출발해야 된다. 이런 그렇겠군요.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좀 배치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 경향신문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 오늘 아침 보도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중국이? 네, 중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이 좀 부정적이다. 네네. 중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간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서 민족의 대이동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죠. 우리로 치면 음력설인데요. 어허. 이 김 위원장이 이동하게 되는 날짜가 정확히 춘절은 아닌데 이 귀향객, 귀성객을 도와주는 그렇지. 춘절의 특별 수송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민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이런 게 중국 측 입장입니다. 그 중국 철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만약 실제로 그 육로로 이동한다면 굉장히 큰일이 되겠군요. 네, 뭐 경호 같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다음에 네.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발언의 의미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급할 것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5번이나 반복을 했는데요. No rush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의도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현재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 조치가 좀 입장차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대북 협상 기대치를 좀 낮춰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협상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국내에서도 빈손회담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질 텐데 이걸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의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북한 너희가 움직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차 북미 정상회담 그렇네요. 등을 좀 시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것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장기전을 뭐 시사한 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또 시사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또 중요한 네. 화두였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재선이 걸려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포석을 하나씩 깔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에 아베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그 외교 관계자들이 혹은 우리나라 정상이 해외를 다니고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네. 야, 쟤들 얘기가 달라 뭐 이러면서 좀 다른 소리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 뒤에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얘기들 얘기하고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또 노력에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봅니다. 환경부가 특정 지원자들에게만 이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결국 합격했습니다. 환경공단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인 유성찬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임 임사를 뽑을 때 그 환경부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네. 보도가 있어요. 네,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이 자리에 새 인물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대상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입니다. 이분은 사직을 했고 이 자리에 올해 1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유성찬 씨가 임명이 됐는데요. 검찰이 이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임명 전에 유 감사에게만 환경부가 환경공단 업무계획이라는 서류를 준 거예요. 임명 전에.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종의 면접 족보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도 보기 전에 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검찰 조사에서 유 감사도 이런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자신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원자들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다른 지원자들은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전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그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사실은 5.18 망언으로 수세에 몰렸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청와대하고 여당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규모나 정도 면에서 이전 정권보다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부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꾸미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네. 반면에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 이런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네. 민주당도 좀 지원을 했는데요. 합법적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냐 아니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냐 이게 관점이 되겠군요. 네, 그렇네요. 자, 환경부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가 석 달 동안 전국 1,20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친인척에 특혜를 줘 채용하는가 하면 합격자를 바꿔치고 최종 추천된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탈락시키는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나고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죠. 예,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진짜 무더기더군요. 네. 어제 결과를 지켜본 소감을 좀 한마디로 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 반칙과 특권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취업문을 통과한 사례들을 보면서 좀 분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좌절감도 느껴지죠. 네. 사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고 처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채용 규모는 좀 크지 않아서 입사하기가 쉽지 않죠.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요. 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해서요. 정부가 1,205곳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네. 182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이 된 거죠. 근데 이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한번 쭉 살펴보죠. 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에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근데 조사를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직원 자매나 조카, 뭐 자녀 이런 친인척을 자격증 없이 최종 합격시킨 겁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직원들의 뭐 자매나 친척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러다. 네. 이러니까 예. 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복지공단에서는요. 지사장이던 삼촌이 자신의 조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요. 네. 뭐 또 다른 지사장 역시 친구 자녀의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면접 날에 응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탈락 처리가 될 거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인천대학교는 면접 날에 오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면접 기회를 줬습니다. 기가 차네요, 진짜. 네. 그리고 네. 전임 교수로 채용한 사실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의 각 대학의 이름들이 나와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국공립기관들이죠. 네, 그리고 또 시립대학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있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네, 정부는 수사 의뢰된 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 곧바로. 네. 예. 그리고 연관된 직원 281명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를 했고요. 이게 좀 과거 사례를 보면요, 좀 빠른 편인데요. 대부분 수사기관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안 했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예전엔 그랬죠. 네. 이번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합격자 있잖아요. 13명. 그렇죠. 이분들이 최종 조사 결과로도 그게 맞다. 부정한 게 맞다. 그러면 퇴출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네. 억울하게 기회를 뺏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정부가 피해자 55명에게 비리 다음 단계에 재응시하도록 기회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필기 시험에서 채용 비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죠. 면접 전형에서 재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자, 지금 문자 메시지가 이제 부모가 파워 없으면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군요. 화납니다. 이놈의 세상. 예, 9504님 보내주셨고 네. 아, 이거 다반사 아닌가? 3570님도 보내주셨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네. 점점 정정당당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그런 희망을 기대조차 하죠.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너무 슬프고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한번 살펴보죠. 어제 또 4차 TV 토론회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 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뽑는 자리에 전임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좀 부딪힌 건데요. 네. 이 OX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19일 엊그제죠.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황 전 총리가 X를 들었고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제까지 이어진 건데요. 김진태 의원이 그 X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황 전 총리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요. 헌재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정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좀 다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참 이게 정치인의 메시지 치고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법률가의 좀 뭐 발언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반면에 오세훈 전 시장은 그럼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측이 협공을 받다가 황 전 총리가 사실은 세모를 들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세모라는 게 부정도 긍정도 네. 아닌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잘 안 드는 도형인데요. 네. 세모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에 입문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황교안 총리 또 자신의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좀 경계하고 있는 듯한 네, 아직 그런 걸 조심하는 것 모습도 같아요. 보입니다. 네. 자, 어제 토론회 보면은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지금 이렇게 뭐 OX 등등등 의견을 냈지만 네. 사면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좀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들의 말로 전해 보면요.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사면 결정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한 거죠, 사면에. 네. 그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뭐 역시 찬성으로 읽히고요. 김진태 후보는 사면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면보다는 무죄 석방이 먼저다. 이렇게 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보도 매체에서 팩트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각의 의견들이 있으시겠죠. 네.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뭐 계속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소환시키고, 소환이 되고 그렇죠. 뭐 계속해서 개파 간의 어떤 어찌 보면 친박 비박 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로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차별
차별화 경쟁을 하잖아요, 후보들 사이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선명성 경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준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계속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들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의 중심에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짚었던 탄핵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리고 오전 시장의 발언 같은 것들도 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곧 비박근혜 게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 최대 투표인 수가 몰려 있는 곳이 TK 지역이거든요. 책임 당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또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과거 인물에 계속 연연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을 이끌어야 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와 옛날에 너 어떻게 했었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를 묻는 옛날 사람도 계속 나오고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 대표 후보들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주장했던 그 막말을 쏟아냈던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네.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네. 그 짜게 나왔던 그 3호죠. 남자 3호. 네. 예. 김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앞으로는 좀 더 자중하고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글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한구 전 총리와 홍문종 의원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등장을 하면서 당의 어르신과 선배님들이 무례하게 느껴지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대상이 뭐 국민이나 당의 어른들인 거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의 어른들. 네. 그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어제 전해드렸었잖아요. 복당파 그렇죠. 중에서 그런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낸 의원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딱 친박계 중진들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확실한 거죠. 네, 굉장히 네. 분명하고요. 네. 논란은 또 있는데요. 이 김 후보가 어제 공보물 이미지 파일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내용이 문재인 탄핵 기호 2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 이분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라 그러더군요.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저도 짝을 봤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네. 또 다른 글에서는 김준교 후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김준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데는 500원을 건다. 약간 좀 장난스러운 글을 또 올렸는데요. 이 당내에서도 김 후보가 좀 트러블 메이커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과격하고 또 듣기에는 좀 불쾌한 네.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분명히 도를 좀 넘은 발언들이 있죠. 네. 끝으로 하나 더 볼 시간이 지금 안 되는군요. 예. 뭘 이렇게 원고를 많이 갖고 왔어요.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